안녕하세요. 요즘 세상입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요즘 세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에서 가져온 숨결 같은 것들입니다. 서로 다른 결을 지닌 사람들이 스치고 얽히고 감정과 선택이 서로를 밀어내고 끌어당기며 만들어내는 긴장과 로맨스. 그 모든 순간이 잠시 멈춘 시간처럼 내 앞에 펼쳐집니다. 사모님을 데려다 주던 길에서 시작된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의 작은 숨소리 같은 비밀 이야기. 그 첫 장이 이제 막 열리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박서준. 32살. 나는 겉보기엔 평범하게 자란 남자였지만 특전사에서 보낸 시간들이 내 마음의 바닥을 한 번 더 갈아엎어 놓았고, 나는 세상을 조금 더 조용히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 지방대를 졸업하고 이 집의 운전기사가 된 것은 우연 같았지만 어쩌면 내가 멈춰 서야 했던 자리였는지도 모른다. 저택문을 처음 열고 들어섰던 그날, 나는 설명할 수 없는 낯선 떨림이 가슴 깊은 곳에서 일렁이는 것을 느꼈다. 운전기사라면 그저 운전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 집에서의 하루하루는 이상하게도 보이지 않는 어느 한 사람을 향해 마음이 천천히 기울어지는 기묘한 기울기 속에 나를 놓아두었다. 마치 운명이 아주 작은 숨결로 내 어깨를 밀며 정해진 방향으로 나를 이끌고 있는 듯했다. 사모님을 처음 마주한 것은 이 집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는 아침이었다. 그날도 나는 차고에서 묵묵히 차를 닦고 있었다. 차고 앞에서 젖은 천을 비틀어 다시 손에 쥐고 차창을 문지르고 있었는데 저택 현관이 조용히 열리며 저 멀리 사모님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셨다. 깨끗한 흰 블라우스와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 멀리서 보면 여유로운 미소였지만 내가 고개를 들어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본 사모님은 눈 아래에 지친 그늘 하나를 조용히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때는 몰랐다. 그 무너질 듯 작은 눈빛이 훗날 나를 어디까지 끌어당기게 될지, 내가 어디까지 그늘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지. 사모님에 대해 들었던 말들은 하나같이 비슷했다. 젊은 나이에 이 큰 집으로 들어왔고 필요한 말만 조용히 건네며 웬만해서는 저택 밖으로 발을 내딛는 일이 거의 없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오전 10시 무렵이었을까? 차고 문 쪽에서 아주 부드러운 발걸음 소리가 스며들 듯 들려왔다. 나는 등줄기를 곧게 세우며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 사모님이 서 계셨다. 차고 입구에서 걸음을 멈춘 그녀의 눈길은 나를 향한 듯하면서도 어딘가 먼 곳을 헤매고 있었다. 마치 내 앞에 서 있으면서도 마음은 전혀 다른 세계에 잠겨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새로 오신 기사님이죠? 조용하지만 결이 단단한 목소리가 낮게 떨어졌다. 겉모습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금속 같은 힘이 있었다. 예, 사모님, 김서준입니다. 나는 자연스레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는 곧장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동안 나를 바라보는 듯한 묵음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얹혀 있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어색함이 마음에 살짝 받아졌다. 서준 씨. 그녀가 내 이름을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가 내 가슴 안쪽으로 천천히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 처음 듣는 호칭인데도 묘하게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였다. 성을 생략했는데도 전혀 무례하게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된 상처를 조용히 품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라는 말을 남기고 그녀가 뒤돌아서는 순간 은은한 아침빛에 감싸인 하얀 블라우스가 살며시 흔들렸다. 그 순간 이미 나는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움직임도 만들지 못했다. 그녀를 향해 밀려오는 감정이 무엇인지 나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측은함인지 궁금함인지 혹은 그 모든 것을 뒤섞어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어떤 무언가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모든 변화의 실마리가
바로 그 순간부터 조용히 풀려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집에는 말로 정해지지 않은 규칙들이 있었다. 누구도 설명하지 않아도 며칠만 머물러 보면 저택 안에는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경계선들이 있었다. 어디까지 발을 디뎌도 괜찮고 어디서부터는 눈길조차 조심해야 하는지. 이 집은 보이지 않는 질서로 움직이는 거대한 생명체 같았다. 내 구역은 분명히 한정되어 있었다. 차고와 주차장, 그리고 차량 내부, 필요할 때만 현관까지 동행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 외의 공간은 모두 내 권한 밖이었다. 집 내부는 가정부들과 이 저택을 관리하는 정집사의 영역이었고, 2층은 말할 것도 없이 사장님과 사모님만의 완전한 구역이었다. 정집사는 철저한 원칙의 사람처럼 보였다. 서준 씨, 여기서는 모든 행동이 기록돼요. 입사 첫날 그가 내게 건넨 첫 번째 조언이었다. 그는 말끝을 흐린 채 턱으로 천장을 가리켰다. 겉보기엔 멈춰있는 것처럼 조용했지만 존재감만큼은 또렷한 작은 렌즈가 천장에 달려 있었다. 저택 곳곳을 지켜보는 CCTV였다. 차고와 복도와 정원 구석구석까지. CCTV는 숨을 들이쉬듯 자연스럽게 이 집을 감싸고 있었다. 이거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내가 반은 웃고 반은 진지하게 물었을 때 정집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다. 사생활이 필요한 사람은 여기서 일 못합니다. 그 말에 나는 더는 아무 말도 잊지 못했다. 사장님은 일주일 중 절반 정도만 집에 머물렀다. 그조차 대부분 깊은 밤에 와서 새벽이면 나가곤 했다. 내가 그를 마주친 순간도 손가락으로 셀 만큼 적었다. 중후한 나이대에 예리한 기운이 감도는 인상. 그는 이 집의 구조처럼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사람으로 보였다. 한 번은 내가 현관에서 스쳐 지나간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본다는 느낌조차 없이 그대로 지나가 버렸다. 마치 집안의 공기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나는 그 짧은 순간에도 알 수 없는 거리감을 실감했다. 반면 사모님의 하루는 일정한 흐름을 타고 고요하게 움직였다.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피아노 레슨, 수요일 오후 2시에는 미술관 관람, 금요일 오전 11시에는 병원 방문. 그 외의 시간 대부분을 사모님은 늘 저택 안에서 보냈다. 정원을 천천히 거닐거나, 서재 책상에 고요히 앉아있거나, 아니면 2층 창가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곤 했다. 언제나 침묵 속에서 세상의 소음을 지운 사람처럼. 어느 날 사장님 전담 운전기사인 선배 허지훈 기사가 내게 조용히 말했다. 사모님은 허락 없이 밖에 나가시지 않아.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허 기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이 저택의 방식이지. 허 기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런 저택의 사모님들은 대부분 그래.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정작 자유롭진 못해. 예쁘게 꾸민 새장 안에 놓인 새라고 보면 돼. 그 말투에는 비난도 연민도 없었다. 오래 지켜본 사람이 조용히 내려놓는 사실 같은 말이었다. 나는 대답을 잊지 못한 채 그 말이 내 안에서 오래 여운처럼 맴도는 것을 느꼈다. 그날은 수요일 사모님이 미술관에 가는 날이었다. 나는 오후 1시 50분 정각에 차를 현관 앞에 세워두었고 엔진 소리를 최대한 낮게 유지한 채 기다렸다. 그리고 사모님은 언제나처럼 정확하게 오후 2시에 모습을 드러내셨다. 연한 베이지 코트에 작은 블랙 가방. 오늘의 사모님은 평소의 은은한 기색이 아니라 또렷하게 선을 살린 얼굴이었다. 나는 뒷좌석 문을 열며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하고 인사를 올렸고, 사모님은 언제나처럼 고개만 아주 조금 끄덕인 뒤 조용히 자리에 앉으셨다. 차 안에는 익숙한 정적이 가라앉았다. 나는 내비게이션을 설정하고 부드럽게 엑셀을 밟았다. 그런데 막 출발하려던 찰나 어딘가 평소와 다른 얇은 기류가 스치듯 지나갔다. 설명할 수 없지만 확실하게 느껴지는 변화였다. 신호등을 통과하려는 순간 사모님이 내 이름을 불렀다. 서준 씨. 나는 본능적으로 대답하며
백밀러로 슬쩍 뒤를 확인했다. 그녀는 여전히 창밖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고 흐릿한 표정은 입을 열지 않은 채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오늘은 속도를 조금 늦춰주세요. 잔잔하지만 또렷하게 선을 그은 목소리였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 정집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시간은 철저하게 몇 분이라도 지체되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지금 분명히 천천히를 원하고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원하신 대로 천천히 가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대답하며 발끝에 힘을 조금씩 풀었다. 평소보다 한 단계 느린 속도. 창밖 풍경은 슬로우 모션처럼 가늘게 흘러갔다. 가로수의 그림자도 골목의 간판도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도 부드럽게 이어지며 마치 사모님의 마음속 시간을 따라가는 듯한 흐름을 만들었다. 사모님은 말없이 그 느린 장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핸들을 잡은 채 그녀의 침묵을 따라갔다. 원래라면 25분이면 닿는 거리였지만 그날은 35분이 훌쩍 넘어 도착했다. 미술관 앞에 차를 세우자 사모님은 곧바로 문을 열지 않고 몇 초 동안 침묵 속에 머물렀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고했어요, 서준 씨.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차에서 내려 멀어져 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녀에게서 감사 인사를 들은 것은 처음이었다. 그것도 규칙을 살짝 벗어난 행동에 대한 감사였다. 그날 밤 정집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준 씨, 오늘 사모님이 미술관에 도착한 시간이 예정된 시각보다 10분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이 조금 막혀서요. 나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정집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다음부터는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더 이상 따지지 않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CCTV가 모든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했던 그 작은 일탈도 이미 보고되었다는 것을. 잠자리에 눕기 전 나는 문득 떠올렸다. 왜 그녀의 그 한마디가 이렇게 오래 마음속에 남아있는 걸까? 조금만 천천히 가주세요.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그녀의 삶을 사방에서 조여오는 틀 속에서 단 10분이라도 더 숨을 쉴 공간을 달라는 조용하고 간절한 요청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요청에 응했다. 이틀 뒤, 금요일 늘 그렇듯 내가 가장 긴장하는 날이 찾아왔다. 원래라면 서울의 익숙한 병원으로 향했겠지만 그날은 목적지가 달라져 있었다. 전날 밤 정집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일은 양주고읍 대학병원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오전 9시까지 준비하라고 했다. 사모님 주치의가 그쪽으로 옮겨졌으니 길도 미리 확인해두라고. 그는 늘 그렇듯 필요한 말만 남기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내려놓고 나는 지도 앱을 켜서 길을 훑었다. 한 번 그리고 두 번,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확인하고 나서야 가슴에 걸린 돌멩이가 조금 내려앉는 듯했다. 그런데도 마음 한쪽이 이상할 만큼 어지러웠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마치 무언가 시작되기 직전처럼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다. 편도 1시간 반쯤 되는 길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익숙한 거리였다. 그런데도 이유를 알 수 없이 내일의 운전이 유난히 길게만 느껴졌다. 아침 하늘도 묘하게 낯설었다. 늦은 11월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공기는 따뜻했지만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도로 위까지 내려앉는 듯했다.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미세한 떨림도 없이 평온했다. 차 안에는 음악 하나 틀어놓지 않은 고요만이 흘렀고 사모님은 늘 그러하듯 단정한 자세로 앉아 계셨다. 하지만 그날의 그녀는 조금 달랐다. 평소보다 더 말이 적었고 마음이 또 다른 어딘가에 깊게 잠겨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유리창 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닿을 수 없는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 오래 바라보고 계셨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잔잔한 비가 조금씩 차창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공기 중 먼지를 털어내듯 스쳐 지나가던 가랑비가 어느 순간 굵어지기 시작했고
와이퍼를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앞창은 뿌옇게 번져 나는 나도 모르게 핸들을 더 세게 움켜쥔 채 고속도로 특유의 긴장감과 창을 두드리는 날카로운 빗결과 차 안을 채운 침묵을 온몸으로 버티고 있었다. 그때 사모님이 조용히 내 이름을 불렀고 빗소리에 섞여 처음엔 제대로 들리지 않았지만 나는 곧바로 예, 사모님 하고 대답했다. 그 짧은 호칭 하나에도 내 심장은 이유를 알 수 없이 더 크게 뛰었고 마치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내 안에서 대신 대답을 내뱉은 것처럼 어딘가 낯선 울림이 가슴속에서 번졌다.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숨을 고르더니 마음 한 구석을 아주 조심스럽게 내어 보이듯 조용하게 말했다. 혹시 무섭나요? 그 말은 너무 느닷없어서 나는 본능처럼 백밀러로 시선을 돌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창밖으로 흐르는 비의 결만 바라보고 있었고 내가 질문을 던져도 굳이 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무섭다니요?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운전이요. 이런 날씨에 운전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부드러웠고 빗소리에 스며들어 금방이라도 사라져버릴 것 같은 가늘인 음성이었다. 괜찮습니다. 익숙하니까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그렇군요. 라는 짧은 대답만 남기고 모든 대화를 가만히 접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몇 마디가 오고 간 뒤로 차 안의 온도는 미묘하게 달라졌고 말수가 줄었는데도 공기가 오히려 더 가까이 맞닿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조용하게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 목덜미 위로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묘한 기류가 생긴 지 10분쯤 지났을 때 사고는 그렇게 벌어졌다. 터널 끝에 희미한 빛이 서서히 시야로 번져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왼편에서 칠흑 같은 색의 SUV가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차선으로 파고들었고 경고음조차 없이 마치 나 같은 존재를 보지도 못한 사람처럼 부딪히기 직전의 거리로 밀려들었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나는 본능처럼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고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았다. 하지만 도로는 이미 얇은 물막이 내려앉아 있어 미끄러울 만큼 번들거렸고 차가 그대로 미끄러졌다. 타이어가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고 차체는 옆으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멈춘 듯 길게 늘어졌다. 나는 정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를 악물고 핸들을 반대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겼다. 뒷좌석에서 그녀의 얇고 짧은 숨이 비명처럼 터져나왔다. 그리고 쿵! 우측 가드레일이 차체를 받아냈다. 생각한 것만큼 큰 충돌은 아니었지만 충격은 뼈에 스며들 듯 분명히 느껴졌다. 빗줄기는 쉬지 않고 떨어졌고 와이퍼는 멈춰선 차 위에서 공허하게 흔들릴 뿐이었다. 사모님, 나는 숨을 제대로 고르지도 못한 채 안전벨트를 풀었다. 몸을 황급히 돌리자 그녀가 의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쥔 채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신음만 흘러나오고 있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나는 반사적으로 문을 열고 빗속으로 뛰어내렸다. 얼굴을 세게 때리는 차가운 피가 따끔했지만 지금 내게 중요한 건 단 하나뿐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뒷좌석 문 손잡이를 움켜쥐었고 문이 열리기 직전까지 내 심장은 사고 순간보다 훨씬 거칠게 뛰고 있었다. 사모님,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그녀는 머리가 너무 아파요. 라고 금이 간 유리처럼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녀의 팔을 잡고 몸을 일으켜 세웠다. 겉으로 드러난 상처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쥔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마치 머릿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부서져 내려가는 듯한 표정이었다.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요. 아니면 119를 부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잠깐만, 이대로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사모님, 이 상태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서준 씨, 제발요. 그녀가 내 팔을 붙잡았다. 힘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그 손끝이 애처롭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눈빛, 아프다는 말보다 더 많은 걸 담은 설명하기 어려운 간절함이 있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충돌은 크지 않았고 충격도 약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걸까? 혹시 일부러 아픈 척하는 건가? 나를 엿먹이려고. 그런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갔지만 나는 바로 밀어냈다. 지금은 그런 판단을 할 때가 아니었다. 비는 여전히 차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고 차 안은 그 소리와는 다르게 숨막히게 고요했다. 뒷좌석에 앉아있는 사모님은 방금 전 사고의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나 때문인지 알 수 없는 떨림을 품고 있었다. 나는 젖은 재킷을 벗어 그녀 어깨에 살며시 걸쳐주었다. 그녀의 피부에 닿은 순간 온기가 아니라 화염 같은 열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사고 직전 차가 미끄러지던 순간보다도 더 아찔한 감각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축축한 머리카락이 귓가에 붙어 낯선 관능을 만들고 있었다.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았고 떨림이 묘하게 유혹적으로 들렸다. 나는 괜히 시선을 피했다. 몸은 괜찮으십니까? 그녀는 대답 대신 눈을 조금 가늘게 뜨며 나를 바라보았다. 불빛 사이로 반짝이는 그 눈빛은 평소의 차가움과 전혀 다른 경계와 매혹이 섞인 위험한 눈빛이었다. 서준 씨, 그녀는 아주 천천히 내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지만 차 안의 공기만큼은 더 뜨겁게 달아오르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다. 아까 정말 많이 놀랐나요? 내가 다칠까봐. 말끝이 왜 그렇게 달콤하게 가라앉는지 알 수 없었다. 사모님도 알고 있는 듯했다. 내 심장은 부정할 수 없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건 당연히. 나는 말끝을 흐렸다. 그녀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마치 내 반응을 즐기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사모님은 입술을 살짝 떼며 나만 들을 수 있는 속도로 은밀하게 속삭였다. 이상하죠? 아까 사고 때보다 지금 더 숨이 가빠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사고보다 더 위험한 건 지금 이 좁은 차 안의 감도는 우리 둘 사이의 기묘한 긴장감이었다. 정신을 차리고 정집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 번째 신호음이 끝나갈 즈음 익숙한 저음이 들렸다. 무슨 일입니까? 늘 그렇듯 절도 있고 냉정한 목소리였다. 숨 한 번 돌릴 틈도 주지 않았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모님께서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아주 짧은 정적이 흘렀고 잠시 뒤에 현재 위치 즉시 보내세요. 툭 대답도 여유도 없이 그 자리에서 끊겨버렸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운전석에 몸을 집어넣었다. 문이 닫히자 바깥의 폭우가 한순간 멀어지고 차 안의 묘한 정적이 나를 감쌌다. 백밀러 너머로 그녀가 보였다. 그녀는 비에 젖은 유리창을 따라 흐르는 물길을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어쩌면 그건 빗물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사모님, 곧 집에서 사람들이 도착할 겁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제 부주의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흐릿한 눈동자가 그대로 나와 마주쳤다. 어딘가 흔들리는 그 빛이 내 안쪽 깊은 데까지 스며들어 오는 것 같았다. 서준 씨, 잘못이 아니라는 거 나도 알고 있어요. 나도 그 차를 봤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면서도 말끝에 이상한 단단함이 묻어 있었다. 마치 이미 서로의 안쪽을 알아버린 사람들 사이에서만 흐르는 위험하고 은밀한 기류가 조용히 퍼져나오는 듯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무심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나를 정확히 붙잡고 있었다. 도망치지 않고 숨지도 않고
마치 더 이상 피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창밖을 때리는 빗줄기보다 더 어둡고 더 깊은 어떤 파문이 그녀의 눈 안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 감정은 설명할 수 없었고 이름을 붙이기도 어려웠다. 다만 내 심장이 그 파문을 먼저 알아채고 조용히 웅크리는 것을 나는 느끼고 있었다. 다가서면 데일 듯한 위험하게 뜨거운 온도가 그녀에게서 흘러나왔다. 아까 그 차요. 그녀가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일부러 끼어든 것 같았어요. 일부러.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느리게 번지며 등줄기를 차갑게 훑고 지나갔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아니, 사실은 알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더 묻기도 전에 멀리서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비를 가르며 다가왔다. 집안 차량이었다. 우리를 데리러 온 차였고 사모님은 병원에서 경미한 타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저택으로 돌아온 뒤 그녀는 이틀 동안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사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라는 이유로 업무에서 제외되었다. 사흘째 되는 날 정집사가 나를 불렀다. 서준 씨, CCTV 영상과 블랙박스 검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일정했지만 어딘가 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겨우 입을 열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대 차량이 먼저 위험하게 끼어든 게 맞네요. 이번 사고에 대해 서준 씨 과실은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가슴속 어딘가에 걸려있던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앉는 듯했다. 아주 잠깐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틈을 깨뜨리는 정집사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문제는 사장님께서 이 일을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다치셨다는 사실 자체를 매우 거슬려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목구멍 어딘가에서 걸려버린 듯했다. 목이 말라오고 손끝이 서늘해졌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훨씬 낮고 조용하게 떨어졌다. 정집사는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낮게 경고하듯 말했다. 앞으로는 훨씬 더 조심하세요. 그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는 듯 등을 돌려 걸어가 버렸다. 남겨진 공기만이 묘하게 무겁게 가라앉았다. 업무에 복귀하고 보니 저택의 공기는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가정부들은 나를 보면 슬쩍 고개를 돌렸고 사장님 기사였던 허지훈 기사도 예전처럼 장난스러운 농담을 건네지 않았다. 경비들조차 나를 지날 때 미묘하게 경계하는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마치 모두가 알고 있는 어떤 소문 속에 내가 조용히 끼어든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다. 여느 때처럼 차 트렁크를 열었을 뿐인데 가장 먼저 느껴진 건 설명하기 힘든 위화감이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도 없는 깨끗한 정리 상태. 그런데도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시선이 자연스레 바닥으로 미끄러지는 순간 이상함이 정확히 어디에서 오는지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바닥 패널이 평소보다 아주 조금 단 몇 밀리미터 들려 있었다. 나는 그 미세한 어긋남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쭈그려 앉아 손끝으로 모서리를 눌렀고 딸깍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패널은 마치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는 것처럼 제자리로 내려앉았다. 누군가 열어본 것이다. 분명했다. 트렁크 안에는 비상공구와 삼각대 예비담요, 정돈된 수납함 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고 사라진 것도 없었고 훔쳐갈 만한 가치도 없었는데 공기만 얇게 뒤흔들린 채 남아있었다. 나는 천천히 트렁크 문을 닫았다. 금속이 잠기는 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차갑게 울렸고 찌릿한 긴장감이 팔에서 등줄기까지 천천히 기어올랐다. 누가 무엇을 찾았던 걸까? 누가 무엇을 의심한 걸까? 그 질문은 이틀 후 더 명확한 그림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날도 나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평소처럼 차량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정말로 숨길 수 없을 만큼 노골적인 흔적이었다. 운전석 매트에서 시작된 낯선 기척은 날이 갈수록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 형태를 드러내고 있었고 나는 처음엔 우연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우연히 3번 반복되면 그건 의심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다음 날은 수요일이었고 미술관에 가는 날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오후 1시 50분에 차를 대기시켰고 사모님은 2분의 오차도 없이 2시 정각의 모습을 드러내셨다. 회색 코트와 흰색 스카프. 그녀의 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선명하게 살아있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사모님은 짧고 건조한 응답을 남긴 뒤 차에 올랐다. 뒷문이 닫히는 소리가 묘하고 공허하게 울렸다. 나는 운전석에 몸을 넣고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던 순간이었다. 사모님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서준 씨, 오늘은 창문 좀 열어주세요. 나는 뒤를 돌아볼 수도 없이 정면만 바라본 채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차가운 11월 말의 공기가 금속창 사이로 스며들었다. 하지만 나는 더 묻지 않고 조용히 뒷좌석 창문을 내렸다. 차가운 바람이 칼날처럼 스며들어 차 안의 온도를 단숨에 끌어내렸고 사모님은 아무 말 없이 그 바람을 맞았다. 저택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들었고 신호에 멈춘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뒤에서 흘렀다. 누가 내 전화를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해요. 나는 백밀러를 통해 그녀를 바라봤고 그녀는 여전히 창밖을 향하고 있었다. 표정은 아무렇지 않은 듯 담담했지만 목소리의 가장자리에서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긴장이 들리고 있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다. 그녀는 속삭이듯 이어 말했다. 통화 내용이 기록돼요. 누구랑 통화했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제 휴대폰에는 내가 모르게 앱이 깔려 있어요. 숨이 잠시 멎는 듯한 정적이 차 안에 내려앉았고 신호가 바뀌자 나는 엑셀을 밟았다. 머릿속은 빠르게 복잡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렇다면 지금 이 차 안에서도 우리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고 있겠죠. 그녀가 웃었다. 슬픔이 젖은 웃음이었다. 그러나 그 표정 속에는 오래전부터 포기해온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낡은 체념이 있었다. 하지만 창문을 열면 바람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을 열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녀의 말에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뜨겁게 솟아오르는 분노가 목 안쪽까지 차올랐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감시할 수 있을까? 그것도 자기 아내를. 그녀는 고개를 조금 떨구었다가 다시 올렸다. 사모님은 왜 이런 걸 제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물었다. 서준 씨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녀가 조용하게 대답했다. 나 때문에 서준 씨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위험. 그 단어가 차 안에서 천천히 가라앉으며 나를 조여왔다. 이 집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그녀가 낮게 말했고 그 목소리는 어느새 공기보다 더 가벼워져 금방이라도 흩어질 것 같았다. 모든 걸 통제하고 모든 걸 기록하고 모든 걸 감시하는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누구에게 미소 짓는지까지도. 그녀의 눈동자는 빛을 잃은 유리처럼 고요했다. 서준 씨. 그는 내가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감옥이라는 단어가 귓가 안쪽에서 오래 맴돌았다. 사라지지 않고 둥글게 맴을 그리며 내 머릿속을 계속 두드렸다. 나는 핸들을 쥔 손에 더 힘을 줬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뜨거운 통증이 올라왔다. 사모님,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입술을 떼자마자 후회가 밀려왔다. 그 질문이 얼마나 위험한지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운전기사였고 이 거대한 저택의 질서 속에서 가장 아래쪽에 이름도 없이 박혀있는 사람이었다.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나 사모님은 아주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발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른 흙 위로 떨어지는 물처럼 깊은 간절함으로 젖어 있었다. 서준 씨까지 다치면 안 돼요. 내 주변 사람들은 다 떠나거나 다쳤어요. 서준 씨는 그러지 마세요. 그녀의 시선은
뒷좌석 어둠 속에서 작게 흔들리고 있었고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미술관의 흰 건물이 저 멀리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들어 올리라는 신호를 보냈고 나는 버튼을 눌러 창문을 닫았다. 창문이 천천히 위로 올라가며 찬바람을 차단했고 차 안에는 다시 그 눌린 정적만이 돌아왔다. 다시 침묵이 흘렀고 나는 미술관 앞에 차를 세웠다. 사모님은 문을 열기 전 아주 작게 말했다. 고마워요. 내 얘기 들어줘서.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떠났다. 나는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회색 코트 자락이 미술관의 밝은 입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머릿속은 온통 그녀의 말로 가득 차 있었다. 검열되는 전화, 감시되는 일상, 보이지 않는 손, 그리고 감옥이라는 단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백밀러 너머로 차 천장을 바라보았다. 저 작은 렌즈 하나의 뒤편에서 바람 소리에 묻혀 반쯤만 들렸을 그 대화의 조각들을 누군가는 지금도 듣고 있겠지. 그리고 아마 이 순간조차도 모든 숨소리와 침묵까지 이어붙여 누군가의 기록 속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겠지. 우리가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이미 어딘가에 흘러들어가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 기록이 어디에 남아있든 나는 상관없다고 되뇌었지만 그날 밤 내 눈꺼풀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내려오지 않았다. 분노라는 이름과 보호하고 싶다는 본능이 서로 어깨를 밀치며 밤새도록 내 안에서 자리다툼을 했다. 도와야 한다는 마음과 이건 내 영역이 아니라는 말이 나를 사이에 두고 끝없이 충돌했다. 그럼에도 하나만큼은 또렷했다. 내 삶을 운전해주는 사람처럼 살아왔던 나는 이제 그 자리에만 머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었다. 어딘가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조용히 죄어오고 있었고 우리는 그 손을 비켜갈 것인지 아니면 돌파할 것인지 선택해야만 했다. 일주일이 흘렀을 때 사모님에게서 뜻밖의 부름이 왔다. 서준 씨, 오늘 저녁 조금만 시간 내줄 수 있을까요? 그 말은 마침 수요일 오후 미술관으로부터 돌아오던 차 안에서 조심스러운 떨림과 함께 들려왔다. 평소와는 다른 그녀의 목소리 결이 내 심장에 작은 금을 내는 것 같았다. 시간이라면 있다고 나는 대답했고 그녀는 저녁 7시에 서재 앞으로 와달라고 말했다. 보여줄 것이 있다며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정 집사님도 그 시간엔 저녁 준비로 분주할 테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조용히 당부했다. 저녁 7시가 되자 나는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다행히 주변엔 사람 그림자조차 없었다. 정 집사님은 주방에 있을 테고 가정부들은 2층 청소에 집중하고 있을 시간이었다. 서재 문은 아주 조금 열린 채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나는 숨을 한번 고른 뒤 문틈을 밀었다. 안으로 들어선 순간 낡은 책 냄새가 공기 깊숙이 배어있는 듯 코끝으로 스며들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오래된 책장과 묵직한 나무 책상, 그리고 창가에 놓인 낡은 소파가 방의 역사를 대신 말해주는 듯했다. 그 소파 위에 사모님이 앉아 있었다. 오셨네요. 라는 그녀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방 안으로 흘렀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작은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갈색 가죽 표지에 모서리가 다 닳아버린 오래된 노트 같은 물건이었다. 앉으세요. 라고 말한 그녀의 손짓을 따라 나는 맞은편 의자에 천천히 몸을 내려두었다. 사모님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무릎 위에 올려둔 노트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이거 제 일기장이에요. 라고 그녀는 아주 작게 말했다. 결혼하기 전부터 써왔어요. 그리고 결혼 후 3년쯤까지 이어진 기록이에요. 그녀는 마치 깊은 물속에 묻어두었던 무언가를 꺼내듯 그 일기장을 내 손으로 조심스레 밀어놓았다. 나는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았다. 순간 그녀 손끝까지 스며있는 떨림이 피부에 스치듯 닿았다. 표지를 펼치자 빼곡한 손글씨가 한꺼번에 나를 향해 밀려왔다. 어떤 페이지는 조용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마음을 눌러 쓴 듯 가지런했지만
어떤 페이지는 급하게 퍼붓는 마음이 그대로 번져 난잡한 선처럼 튀어 있었다. 한 권 안에서 그녀의 온도가 오르내리고 있었고 그 흔적들이 종이장 사이사이에 눌려 오래 버티다 결국 나에게 흘러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 일기 한 권이 그녀의 시간이었고 그녀의 두려움과 희망과 갇힌 마음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숨을 들이키는 순간 알 것 같았다. 저번 주 옥탑방에 있는 창고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찾았어요. 오래된 상자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내가 숨겨둔 것도 아닌데 사모님이 일기장을 내게 내밀었다. 중간 부분만 한번 봐주세요. 나는 그녀의 손에서 조심스레 일기장을 받아들었다. 표지의 감촉을 잠시 느끼고서야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첫 페이지는 7년 전 날 2018년 3월 12일 오늘. 그 사람을 아버지 회사 파티에서 만났다. 결혼 전 이야기였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사모님의 글은 점점 짧아졌다. 행복했던 시기, 설레던 시기, 그리고 불안이 시작된 시기. 2019년 6월 5일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다. 나는 기쁜데 왜 가슴 한편이 답답할까? 2019년 11월 23일 결혼했다. 모두가 축하해줬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 같았다. 그리고 2020년 페이지를 넘기려는 순간 손끝에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다. 찢긴 흔적이었다. 여기 맞아요. 사모님이 조용히 말했다. 6개월치가 통째로 뜯겨 나갔어요.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나는 찢긴 부분을 자세히 살폈다. 깔끔하게 잘린 게 아니라 급하게 뜯어낸 흔적이었다. 여러 장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모님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내려앉은 정원 너머로 저택의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가 최악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결혼 1년 차. 그 사람의 지배가 집착이 가장 심했던 시기. 제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고 휴대폰을 검사했고 외출할 때마다 누구를 만나는지 보고하게 했어요. 그런 걸 일기에 썼군요. 맞아요. 참을 수 없어서.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으니까. 일기라도 써야 미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녀가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녀의 눈가가 서서히 붉어졌다. 그런데 어느 날 일기장이 사라졌어요. 내 방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는데도요.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녀는 낮게 이어 말했다. 나중에야 돌려받았지만 그때 이미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어요. 그 부분만 뜯겨 있었죠. 누가 그랬을까요? 내가 묻자 사모님은 고개를 저었다.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 그 기록을 없애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통제당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증거를. 나는 찢긴 페이지 다음을 넘겼다. 2020년 10월부터 글이 다시 시작됐다. 하지만 글씨체가 달랐다. 이전의 필체보다 훨씬 더 작고 조심스러웠다. 2020년 10월 8일 다시 쓴다. 이제는 아무도 못 찾을 곳에 숨기는 법을 배웠다. 2020년 11월 2일 그는 내가 순종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단지 살아남는 법을 배운 것뿐이다. 2021년 3월 19일 언젠가는 이곳을 떠날 거다. 반드시. 마지막 장은 2021년 12월이었다. 2021년 12월 31일 더 이상 쓰지 않기로 했다. 일기마저도 안전하지 않다. 그 뒤로는 빈 페이지만 남아 있었다. 나는 일기장을 덮었다. 그녀를 봤다. 그녀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왜 이걸 제게 보여주신 겁니까? 서준 씨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녀가 나를 돌아봤다. 이 집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서준 씨가 나를 도우려 한다면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죠. 알아요. 사모님이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서준 씨 눈빛을 봤어요. 뭔가 하려고 하는 거. 나도 그런 눈빛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도 나를 도우려 했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모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이 답이었다. 나는 서재를 나와 차고로 돌아왔다. 일기장에 찢긴 페이지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6개월치의 기록. 그 안에는 무엇이 쓰여 있었을까? 그리고 왜? 누군가 그토록 절실하게 그 기록을 없애고 싶었을까? 답은 하나였다. 그 안에 감춰서는 안 될 진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변화는 12월 첫째 주에 시작됐고, 평소와 다른 차량들이 저택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검은색 세단들, 번호판이 가려진 SUV들. 정집사는 그 일주일 동안 유난히 바빴고, 저택 직원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내가 허기사에게 물었을 때, 그는 주위를 살피고 나서 작게 말했다. 사장이 정계 진출을 준비하신대. 다음 총선에 출마하실 거라나 뭐라나. 정치요. 재벌 2세들이 다 그렇지 뭐. 돈만으로는 부족한가 봐. 권력도 갖고 싶은 거지. 그날 저녁, 나는 우연히 목격했다. 차고에서 차량 점검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택 본관 서쪽 회의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커튼이 완전히 쳐지지 않아 회의실 안이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발걸음을 멈췄고 회의실 안에는 6명 정도가 앉아 있었다. 긴 테이블 상석에 사장님이 있었고 양옆으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은 안경을 낀 마른 체형의 남자였는데 손에 태블릿을 들고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테이블 끝에 사모님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다. 아니, 듣는 것조차 아니었고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안경 낀 남자가 태블릿을 그녀에게 보여줬다. 사진들이었다. 사모님의 사진, 자선 행사에서 웃고 있는 모습, 미술관을 방문한 모습, 병원에서 봉사하는 모습. 사장님이 뭔가 말하자 남자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사모님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나는 더 이상 보지 않고 차고로 돌아왔다. 다음 날부터 사모님의 일정이 급격히 바뀌었다. 월요일 오전 강남의 고급 헤어숍, 오후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스타일리스트 미팅, 화요일 사진 촬영, 수요일 자선재단 간담회, 목요일 병원 봉사활동. 모든 일정은 정집사가 직접 관리했다. 그리고 매번 새로운 사람들이 동행했다. 홍보팀이라는 명목의 젊은 여성들, 카메라를 든 사진작가, 그리고 항상 태블릿을 손에 든 그 안경 낀 남자. 이미지 컨설턴트래. 허기사가 귀띔했다. 사모님을 정치인의 완벽한 아내로 만드는 거지. 대중들한테 보여줄 사모님 의견은요? 의견? 그게 중요한가? 허기사가 비웃듯 말했다. 저 사람들한테 사모님은 사람이 아니야. 일주일 후, 나는 다시 사모님을 패션 화보 촬영장에 모셔다 드렸다. 강남의 한 스튜디오, 밝은 조명, 하얀 배경, 그리고 수십 명의 스태프. 사모님은 분장실에 들어갔다가 30분 후에 나왔다. 다른 사람이었다. 진한 화장, 우아하게 올린 머리, 흰색 드레스. 그녀는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차갑고 인공적이었다. 마치 밀랍 인형 같았다. 자, 사모님 이쪽 보시고 미소 부탁드려요. 사진작가가 외쳤다. 사모님은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미소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웃지 않았다. 좋아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턱을 살짝 들어주세요. 손은 허리에. 지시가 쏟아졌고 사모님은 로봇처럼 그대로 따랐다. 포즈를 바꾸고 각도를 조정하고 표정을 만들었다. 나는 스튜디오 구석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다. 촬영은 3시간 동안 이어졌고 마지막 컷이 끝났을 때 사모님은 비틀거렸다. 하이힐이 불편했던 것 같았다. 스태프 한 명이 재빨리 의자를 가져와서 사모님은 그 자리에 앉았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작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사모님은 고개만 끄덕였다. 말할 힘도 없는 것 같았다. 안경 낀 남자가 다시 다가왔다. 그는 태블릿을 사모님에게 보여주면서 다음 주 화요일 언론 인터뷰 있습니다.
질문지 미리 드릴 테니 답변 준비해 주시고, 금요일에는 자선 행사 참석하시고요. 주말에는 잠깐만요. 사모님이 작게 말했다. 주말은 내 시간 아닌가요? 남자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웃었다. 차가운 미소였다. 사모님,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아시잖아요. 사장님, 출마 준비가 본격화되는 중입니다. 지금 잠깐만 참으시면. 언제까지요?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제까지 참으면 되는 건가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태블릿을 내려놓고 자리를 떠났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사모님은 뒷좌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화장은 지워지지 않았고 드레스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그녀는 지쳐 보였다. 아니, 슬퍼 보였다. 사모님, 나는 조심스럽게 불렀다. 괜찮으십니까? 그녀는 눈을 뜨지 않았다. 하지만 작게 대답했다. 아니요. 홍보자료 이미지 자산.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다. 날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냥 전시품이죠. 쇼윈도에 걸어놓은 사모님, 아이돌이랑 똑같아요. 웃으라면 웃고, 손 흔들라면 손 흔들고, 사진 찍으라면 찍고. 아이돌은 그래도 돈이라도 받죠. 하지만 나는 그마저도 없었어요. 말을 이어가며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눌러두었던 감정이 서서히 표면 위로 떠올랐다. 나는 그냥 누군가의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이 일을 해야 해요. 선택권도 없이. 교통신호에 멈춰섰고 나는 백밀러로 그녀를 봤다. 그녀는 창밖을 보고 있었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그녀에게 끌리고 있다는 것을.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보호 본능만도 아니었다. 그보다 더 깊은, 더 위험한 감정이었다. 부서져가는 그녀를 보며 나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다. 이 차를 돌려 어딘가 먼 곳으로 도망치고 싶었다. 그녀를 이 감옥에서 꺼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단지 운전기사였다.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그러나 그녀는 재벌의 아내였다. 내가 닿아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신호가 바뀌었고 나는 엑셀을 밟았다. 사모님, 힘내세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얼마나 무력한 위로인지 알면서도. 하지만 그녀는 작게 대답했다. 위로해줘서 고마워요, 서준 씨. 나는 지금 위험한 길로 들어서고 있고 끌리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끌리고 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고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다. 차를 잠시 세우고 나는 천천히 내려서 뒷자리 문을 열었다. 사모님, 저는 이제 사모님을 혼자 두고 싶지 않습니다. 말이 끝나자 사모님은 아무 말 없이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 조용한 무게가 내 가슴 전체를 천천히 누르고 들어왔다. 침묵이었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돌아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그 경계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도 우리를 되돌려 세울 수 없다는 것을. 그 순간 세상에서 나와 사모님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선은 조용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게 무너졌다. 사모님과 나 사이의 선이 무너진 그날 이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입에 올리는 순간 현실이 될까 두려웠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고 그날 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약속을 잡았다. 사모님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잠이 안 와서 잠깐 산책 좀 하고 올게요. 라고 집안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말한 뒤 조심스레 저택 밖으로 걸어 나왔다. 나는 저택 후문 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비밀리에 만든 약속, 두 사람만의 동선. 사모님은 후드티에 코트를 걸쳐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녀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작은 공원까지 걸었고 도심 한복판인데도 밤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벤치에 앉아 사모님이 조용히 내 어깨에 기대왔다. 서준 씨,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래도 놓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내게는 사랑 고백보다 더 깊게 파고들었다. 나는 사모님의 손을 잡았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기댔다.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졌지만 그만큼 더 서로를 갈망하게 되었다. 그 이후 사모님은 낮에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다리를 살짝 내 쪽으로 기울였다. 나는 절대 티내지 않으려 했지만 그 작은 접촉 하나에 몸이 뜨거워졌다. 오늘 밤 가능할까요? 사모님이 속삭이면 나는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다. 가능하다고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말하자 사모님의 입꼬리가 은밀하게 올라갔다. 위험이 커질수록 사모님과 나는 더 가까워졌다. 서준 씨,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만나면 언젠가 들킬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그만둘 수 있어요? 사모님은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다. 아니요. 절대. 다음 순간 그녀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이 집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그 말은 고백이자 절규였고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사모님,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모님 편입니다. 사모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떨리는 숨을 내쉬며 말했다. 서준 씨, 오늘 밤 나 어디든 가고 싶어요. 사람 없는 곳, 아무도 우리를 보지 못하는 곳, 숨을 수 있는 곳. 그 말이 공기 중에서 아주 천천히 가라앉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준비해두겠습니다. 사모님, 당신을 숨길 수 있는 공간, 당신이 처음으로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는 밤을 만들겠습니다. 그녀가 내 손등을 스쳤다. 살짝 닿았을 뿐인데 내 심장은 무모할 정도로 빠르게 뛰었다. 우리는 저택에 다가올수록 더 조용해졌고 더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그 신중함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불길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사모님은 내리지 않고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두려움과 갈망과 체념과 희망이 한꺼번에 뒤섞여 있었다. 서준 씨, 오늘 밤 나는 되돌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말했다. 저는 이미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사모님은 내 손을 꽉 잡았다. 우리는 세상에 들킬 수 없는 사랑을 더 깊고 단단하게 쌓아가고 있었다. 사모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는 점점 더 신중해지고 조심스러워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조심하면 할수록 정집사의 의심은 더 빠르게 자라났다. 이 저택에서 가장 오래 버틴 사람답게 그의 눈치는 누구보다 날카로웠다. 글로브 박스 틈이 아주 조금 벌어져 있었고 누군가 또 차 안을 뒤진 흔적이 있었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겨우 1cm. 글로브 박스가 저렇게 어정쩡하게 열려 있을 리가 없었다. 서류도 비상용품도 그대로 있었고 손댈 이유는 없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남긴 건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흔적의 의미는 단 하나였다. 우리는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차고의 공기가 갑자기 얇아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모든 불을 끄고 차 안에 말없이 앉아 있었고 문도 잠그지 않았다. 어둠이 덮인 차고는 숨막힐 정도로 조용했고 CCTV는 사각지대 없이 차고 전체를 감시하고 있었다. 천장, 벽, 기둥, 빈틈이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 정집사 아니면 그 위의 사람들, 혹은 사모님을 둘러싼 또 다른 누군가. 생각은 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우리 사이에 의심의 그림자를 들이운 사람은 따로 있었다. 그건 다름 아닌 사장이었다. 그리고 아마 사장은 지금 그걸 확인하고 있는 중이었다. 작은 흔적들로, 사소한 침입으로, 조용한 경고로 나와 사모님 사이에 흐르기 시작한 이 위험한 기류를 사장도 느낀 것이다. 사장의 지시를 받은 정집사는 어느 순간부터 나와 사모님이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그 짧은 움직임조차 놓치지 않고 끝까지 눈으로 따라왔다. 그러던 어느 날 일정표를 적던 정집사가 불쑥 말했다. 사모님, 밤마다 산책을 나가시던데 혼자 다니시기엔 너무 위험하지 않으세요? 말의 뉘앙스는 걱정이었지만 의미는 당신을 보고 있다였다. 사모님은 흔들리지 않고 답했다. 운동이 필요해서 그래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정 집사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다. 그날 밤 사모님이 속삭였다. 정 집사가 우리 사이를 알아버린 것 같아요. 우리는 만남 장소를 저택 밖의 작은 공원에서 저택 지하 주차장의 구석으로 바꿨다. 어둡고 CCTV 사각지대여서 그만큼 더 스릴 있고 더 위험했다. 서준 씨, 오늘은 괜찮아요? 사모님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고 나는 손등으로 사모님의 긴장된 손을 감싸쥐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사모님만 안전하시면 됩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보다 사모님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사모님은 작게 숨을 들이쉬더니 속삭였다. 서준 씨, 무서워요. 나는 대답 대신 그 손을 조금 더 세게 잡아주었다. 제가 항상 옆에 있습니다. 사모님을 절대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사모님의 눈빛이 떨렸다. 들킬까봐가 아니라 당신을 잃을까봐 무서워요. 그 말이 어둠 속에서 아주 천천히 내게 가라앉았다. 그 한 문장이 이 지하 주차장의 싸늘한 공기보다 더 깊게 스며들었다. 나는 사모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사모님,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위험이 와도 저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이 아주 조용히 나에게 기대왔다. 따뜻한 숨이 내 목덜미 근처에서 떨렸다. 우리가 마주한 건 위험이 아니라 이 감정을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금이 간 유리처럼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이었다. 사모님의 심장 소리가 나의 손등을 타고 전해졌다. 그 순간 나는 확실히 알았다. 이제 나는 이 사람 없이는 어디도 가지 못할 것이라는 걸. 그리고 이 어둠 속에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채 우리는 더 깊은 비밀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고 이제는 누군가 먼저 눈치채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단계로 들어섰다. 남편의 의심, 정 집사의 감시, 저택 안의 공기마저 모두 우리를 향해 좁혀오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위험이 커질수록 사모님과 나는 더더욱 서로에게 집착하듯 가까워졌다. 사모님은 어느 날 낮 차에 타자마자 조용히 문을 닫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숨결이 짧게 떨리며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서준 씨, 오늘은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네, 사모님, 항상 안전하게 지킬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사모님은 내 어깨에 살짝 기대며 눈을 감았다. 우리의 숨소리만이 차 안에 남았다. 위험과 긴장보다 더 큰 것이 있었다. 서로를 향한 집착이었다. 그것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묶고 있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미 우리는 서로의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와 버렸다는 걸 알고 있었다. 서준 씨. 나 요즘 정신이 없어요. 왜 그러십니까? 당신 생각만 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핸들을 잡은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다. 저도 사모님만 생각납니다. 사랑합니다, 사모님. 그 말이 내 입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사모님이 고개를 들었다. 조수석에 앉은 그녀의 얼굴이 천천히 그러나 위험할 만큼 가까이 내 쪽으로 기울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닌 거 알아요. 근데 감정이, 마음이 제멋대로예요. 그녀의 작은 고백이 내 심장 깊은 곳을 세게 밀어붙였다. 신호 대기 중이었다. 앞뒤로 차가 있었고 사람도 있었고 머리 위에는 CCTV까지 있었다.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될 순간이었다. 그런데 사모님이 아주 천천히 내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어 올렸다. 누가 보면 끝이었다.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짧은 온기를 내가 먼저 놓칠 수는 없었다. 나는 손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더 단단히 감싸쥐었다. 사모님의 숨이 살짝 흔들렸고 그 떨림이 그대로 내 손끝으로 전해졌다. 사모님은 아주 작게 말했다. 서준 씨, 우리 정말 큰일 나는 거 알죠?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어요. 사모님의 목소리가 숨결처럼 내 귀를 스쳤다. 오늘 꼭 보고 싶었어요. 나는 답했다. 저는 매일 보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가 사모님의 표정을 흔들었다.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심스레 새로운 장소를 물색했고 사모님이 먼저 제안했다. 나 옥탑방 창고 열쇠 있어요. 집안일 하는 하녀들이 옛날에 머물던 곳인데 지금은 비어 있어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 아무 흔적도 없는 공간이었다. 그날 밤 사모님은 익숙한 길을 따라 나를 이끌었다. 오래된 건물 6층 아무도 없고 비어있는 옥탑방 문을 열자 낡은 나무 냄새가 났고 작은 스탠드 하나만이 어둠을 밝혀주고 있었다. 사모님은 작은 창문에 기대어 말했다. 여기선 마음이 편해요. 누구도 우리를 모르는 곳이라서.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다. 사모님, 이런 곳에서만 만나야 한다는 게 전 오히려 화가 납니다. 그 말에 사모님이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저는 사모님을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지도 않고 감추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모님이 내 앞으로 한 걸음 가까이 왔다. 손끝이 내 셔츠 위에 닿을 듯 말 듯. 서준 씨, 사모님 사랑합니다. 다음 순간 사모님이 내 옷깃을 살짝 잡아당겼다. 그러면 숨지 말아요. 여기선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 한 문장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의 뚜껑을 조용히 완전히 열어버렸다. 나는 사모님의 허리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사모님은 잠시 몸을 굳히다가 이내 천천히 내 품에 안겼다. 우리의 숨이 서로의 체온 속으로 스며들었다.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마음이 맞닿는 순간이었다. 심장이 서로 맞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서준 씨, 나 당신한테 너무 약해요. 사모님도 저를 너무 약하게 만드십니다. 서준 씨 사랑해요. 저도 사모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시선도 없는 옥탑방 안에서 서로를 숨길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탐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은 나에게 완전히 열려 있었고 숨결과 체온이 서로 섞였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갔을 무렵 사모님이 내 귀에 속삭였다. 오늘은 나도 숨기기 싫었어요. 당신이랑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이젠 뒤돌아갈 수 없겠죠? 네,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모님은 눈을 감으며 내 품에 더 깊게 기대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느끼며 시간을 흘려보냈다. 나는 그 마음을 받아들인 순간 현실적으로 되돌아갈 길이 사라졌다는 걸 알았다. 우리는 이제 감정이 아닌 필요로 서로를 찾고 있었다. 그만큼 깊고 그만큼 위험한 관계로 변해버린 것이다. 단 한 번만의 실수라고 생각했던 감정이 이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기 때문이다. 사모님은 조용히 내 손등에 손을 포겠다. 더는 감출 수 없다는 듯 오래 참아온 감정이 한순간 흘러넘칠 것처럼 떨리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당신을 보면 멈출 수가 없어요. 나는 천천히 손을 감싸쥐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분명한 선택이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다. 창밖에서는 천둥이 울렸고 빗방울이 옥탑방 유리창을 두드리며 소리를 냈다. 바람이 스며드는 틈새마다 긴장과 전율이 뒤섞였다. 우리는 서로를 느끼며 아무 말 없이 숨을 맞췄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전체가 우리 둘을 덮어 숨겨주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 고요함이 오래가지 않으리란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내 숨과 그녀의 숨이 얽히며 귓가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준 씨, 그 질문은 나도 사모님도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단지 입 밖에 낼 용기가 없을 뿐이었다. 우리는 이미 그 선을 넘어버렸고 되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 더는 숨기며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서로가 더 잘 알고 있었다. 사모님은 내 손을 천천히 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어요. 그 말에는 이별의 기운도 있었지만 동시에 어떤 결심이 스며 있었다. 나는 그 떨림의 의미를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다. 도망치자는 말은 안 해요. 사모님은 창밖의 어둠을 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렇다고 당신과 멀어지고 싶지도 않아요.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저 사모님을 잃는 게 두려웠고, 나 때문에 그녀가 상처받을까봐 망설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망설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다음 날 저녁 차고 안은 어스름한 조명과 기름 냄새로 가득했다. 퇴근 전 차량 점검을 마치고 문을 닫으려던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정 집사가 조용히 서 있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소리 없이 다가온 모습이었다. 운전기사님, 그는 예의 바른 호칭을 썼지만 목소리에는 묘한 단단함이 스며 있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죠. 그의 손이 문틈을 막아섰다. 억압적인 행동은 아니었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기운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 집사는 차고의 한쪽 벽을 스치는 듯한 시선으로 말했다. 사모님이 당신을 많이 믿으시는 것 같네요.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그 무표정 안에 감춰진 감정은 명확하지 않았다. 불만인지 걱정인지 질투인지 어느 쪽으로도 읽혀서 오히려 판단이 서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그저 맡은 일을. 맡은 일만 하는 게 제일 어렵죠. 똑바로 나를 보지 않고 정 집사가 말을 끊었다. 마치 뭔가 오래된 규칙을 읊조리듯 중얼거렸다. 오래된 집은 오래된 비밀이 많아요. 그 말은 조심하라는 경고인지 다른 뜻이 숨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정 집사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돌아섰다. 다음 날 아침 저택에서 약간 떨어진 호텔 연회장은 금빛 샹들리에 아래에서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사모님은 미리 준비한 드레스를 곱게 정돈한 채 후원자들과 자연스러운 미소를 주고받았다. 멀리서 보면 아무 지상 없어 보이는 평온한 표정이었지만 누군가가 가까이서 보기만 해도 알아채릴 정도로 그녀의 손끝은 계속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행사장 한쪽 동선 관리 겸 대기 중인 자리에서 그녀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누구보다 그녀의 표정을 오래 지켜본 나만이 알 수 있었다. 그 미소는 오늘따라 유난히 억지였고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가벼운 대화를 나눴고 사모님은 그들 틈에서 매끄럽게 흐르는 듯 보였다. 하지만 시선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손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이 언제인지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때 중년의 한 후원자가 사모님 가까이 다가오며 농담조로 말했다. 사모님, 요즘 더 밝아지셨더군요. 좋은 기운이라도 생기신 겁니까? 그 말은 의도치 않은 한 방의 돌처럼 조용한 연회장의 수면 위로 툭 떨어졌다. 순간 사모님의 미소가 아주 미세하게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흔들렸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천천히 사장의 얼굴이 굳어가는 것을 보았다. 사장의 눈동자가 움직였다. 먼저 사모님을 보고 후원자를 보고 다시 사모님을 보는 듯 했지만 결국 마지막으로 멈춘 곳은 내가 서 있는 방향이었다. 그 시선은 마치 거리를 무시하고 허공을 가르는 듯 날카롭게 꽂혔다. 내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자 그의 입가에는 미세한 경계와 의심의 선이 그려졌다. 행사는 무사히 끝난 듯 보였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얼음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사장님은 침묵했고 사장은 창밖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느꼈다. 그 조용함은 단지 폭풍이 오기 전에 적막일 뿐이라는 것을. 며칠 후부터 사장은 점점 노골적으로 사모님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요즘 왜 이렇게 신경 쓰이게 굴지? 행사에서 왜 그렇게 떨고 있었던 거야? 혹시 나 말고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건가? 그의 말은 언제나 정중했다. 그러나 서늘했고 집요했다. 사모님은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자 눈두덩이가 붉어지기 시작했고 웃음은 사라졌으며 손끝은 더 떨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사장의 그림자는 점점 더 길어졌다. 나는 그 변화를 매일 마주했다. 아무도 모른 채
이때부터 사장님과 사모님 사이에 있던 작은 균열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아침부터 저택은 이상하게 고요했다. 하녀들의 발걸음 소리도 정집사의 안내도 늘 있던 생활의 기척이 오늘만큼은 희미하게 느껴졌다. 그 불길한 정적은 이미 예고된 것처럼 스며들고 있었다. 점심 무렵 사장이 나를 부르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사장의 표정에는 이유를 묻지 말라는 차갑고 단호한 경고가 묻어 있었다. 출장이라지만 특별히 힘든 일은 없을 거야. 그냥 갔다 오기만 하면 돼. 알겠나? 나는 짧게 예, 알겠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말은 귓가에서 계속 울렸다. 그냥 갔다 오기만 하면 돼. 출장의 이유도 목적지도 애매했다. 그보다 더 이상한 건 굳이 지금이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연스럽지 않았다. 복도를 돌던 중 사모님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가까이 다가오지 못한 채 거기 서 있었다. 출장 간다고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다. 나는 잠시 주변을 살폈다. 누군가 듣고 있을까?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까? 이 집에서는 늘 조심해야 했다. 잠시 다녀오면 됩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은 쉽게 속일 수 없었다. 사모님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그 떨림은 연회장에서 보던 그것보다 더 불안했고 더 절박했다. 서준 씨 없으면 나는 그녀는 끝내 문장을 맺지 못했다. 그러나 나에겐 충분히 들렸다. 충분히 알아들었다. 출장 아니다. 이건 계획적이었다. 나를 저택에서 떼어내기 위한 계산된 시간표.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사모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사장은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그 생각이 미치는 순간 내 안에서 어떤 결심이 조용히 일어났다. 짐을 챙기는 척하며 방을 정리한 뒤 나는 차 열쇠를 들고 정문으로 향했다. 정집사와 경비가 지켜보는 앞에서 나는 규칙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수 없었다. 다녀오겠습니다. 명령대로 떠나는 운전기사의 얼굴, 아무 의심 없는 수능의 표정. 나는 그렇게 연기했다. 차가 정문을 빠져나온 뒤 큰 길을 돌자마자 핸들을 꺾었다. 정해진 노선을 벗어나는 순간 가슴이 조여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지방 출장은 가지 않는다. 갈 이유도 없다. 나는 서울에 남아야 했다. 저택을, 사모님을, 그리고 사장의 의도를 직접 감시하기 위해 내가 사라진 3일 동안 무엇을 하려는지 그 진짜 목적을 반드시 알아내기 위해 차창 밖으로 바람이 스쳤다. 긴장감으로 손이 젖어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번엔 내가 지킬 차례였다. 서울에 남기로 결심한 첫날 밤 나는 차 안에서 저택의 외부 CCTV를 연결해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사장의 출장 명령은 거짓이었고 나를 떼어내기 위한 시간표였다. 그렇다면 지금 저택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시계는 새벽 2시를 넘기고 있었다. 저택은 겉보기엔 고요했다. 그러나 평온함이란 이 집에서 늘 가장 위험한 신호였다. CCTV 화면을 넘기던 순간 한 화면에서 움직임 감지 경고가 떴다. 나는 의자를 밀치듯 앞으로 몸을 숙였다. 화면 속 복도, 사모님 방이 있는 3층. 자정 이후 누구도 다니지 않는 구역. 그곳에 낯선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다. 그림자는 천천히 복도를 걸어갔고 조명에 드리워진 실루엣은 남자였다. 정집사도 경비원도 아니었다. 내가 본 적 없는 체격과 걸음. 혹시 사장님이? 그림자는 곧장 사모님 방 앞에서 멈췄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내려앉는 소리가 귀 안에서 울렸다. 그림자는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듯 손을 뻗었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잠겨 있었던 것이다. 잠시 정적. 그리고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여 문을 바라보더니 마치 시간을 재는 사람처럼 몇 초 머물다가 조용히 사라졌다. 나는 그가 사라진 방향을 끝까지 쫓아봤지만 CCTV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다. 단지 누군가 지나갔다가 아니다.
사모님을 노린다. 그 확신이 몸을 타고 올라왔다. 나는 더 이상 화면을 볼 수 없었다. 핸들을 잡고 악셀을 밟았다. 차가 비명을 지르듯 도로를 가르며 저택을 향해 질주했다. 숨이 가빠질 정도로 뛰어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경비는 놀랐지만 이유를 물을 시간조차 없었다. 3층 사모님 방 앞에 도착했을 때였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문이 철컥하고 먼저 열렸다. 창백한 얼굴로 사모님이 조심스레 얼굴을 내밀었다. 숨이 떨리고 있었다. 서준 씨, 출장 간 것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사모님. 사모님을 지키기 위해 안 갔습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누가 제 방에 다녀간 것 같아요. 방 안에 들어서자 바닥에 선명한 남성용 구두 자국이 찍혀 있었다. 저택 사람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사이즈와 패턴. 주인 사장의 구두도 아니었다. 정집사도 경비들의 그것도 아니었다. 그럼 누구지? 아직 사장은 집에 돌아오지 않은 상황. 그런데 왜 사모님 방 앞까지 누군가 왔을까? 그리고 사장은 왜 나를 출장 보내려고 그토록 집착했을까? 왜 나를 사모님 곁에서 떼어놓으려 했나? 모든 집안 사람들이 잠든 이 시간에 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그 순간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사모님을 보았다. 이제 분명했다. 내가 상대해야 하는 건 보호해야 할 환경이 아니라 싸워야 할 상대였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어떤 두려움이 고요히 걷히고 대신 차가운 확신이 또렷하게 자리를 잡았다. 이 집에서 그녀를 지킬 수 있는 건 나뿐이다. 폭발은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왔다. 저택의 깊은 곳에서 무언가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 진동이 바닥을 타고 올라왔고 전등이 한순간 깜빡였다. 사모님의 숨이 멎는 듯 흔들렸다. 나는 그보다 먼저 움직였다. 다급하게 사모님을 뒤로 감싸 끌어당기고 문에서 떨어지게 했다. 바람이 스치며 복도 끝 어디선가 빠르게 발소리가 다가왔다. 그것은 분명 누군가 뛰는 소리였다. 숨을 죽인 채 사모님을 벽 쪽으로 밀착시키고 나는 복도 끝을 주시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규칙적이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속도였다. 이 집 어딘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것도 지금 이 순간. 아침 뉴스가 시작되기도 전 휴대폰 알림이 폭우처럼 쏟아졌다. 정치면 긴급 속보. 사장의 얼굴과 함께 깜빡이는 자막. 최유진 의원. 비자금 계좌 의혹. 내부 제보로 계좌 흐름 전부 공개돼. 나는 손에 쥔 커피를 떨어뜨릴 뻔했다. 저택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재계와 정계. 고위층만 드나드는 이 집은 언제나 은밀하고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성벽 같았다. 나는 급히 노트북을 열고 기사 전문을 읽기 시작했다. 계좌 내역, 거래 내역, 이름과 날짜가 촘촘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수십 장의 PDF 파일과 이메일이 동시에 쏟아져 나왔다. 화면을 스크롤할 때마다 심장이 조여왔다. 사장의 이름과 관련된 기록이 숨길 수 없을 만큼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다. 사모님은 내 옆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다. 말없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여전히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으로 상황을 공유했다. 이 폭풍 속에서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과 사장의 위험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차고의 문을 잠그고 창문을 확인했다. 위험은 저택 안팎 어디에서든 올 수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사모님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방법. 그리고 동시에 사장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방법. 사고가 터지기 전에 움직여야 했다. 이번엔 숨을 참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행동해야 했다. 나와 사모님 사이의 선을 넘어선 사랑이 이제는 생존으로 이어져야 하는 순간이었다. 하녀들은 어지럽게 뛰어다녔고 경비들은 전화기를 붙잡고 사태 파악에 급급했다. 고요하던 저택은 일종의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 혼란 속에서
정 집사의 움직임이 이상했다. 그는 사장의 서재를 지나치며 잠시 문 앞에 멈춰섰다. 문 안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를 듣는 것 같았지만 표정은 놀랍도록 담담했다. 누가 보면 이 상황을 예견한 사람처럼 서재에서 멀어지던 그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속삭임 같은 짧은 통화, 대답은 거의 하지 않았고 듣고만 있었다. 무언가를 지시받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무언가를 끝까지 확인하는 사람의 표정에 가까웠다. 그 순간 내 머릿속으로 하나의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다. 비자금 정보가 언론에 우연히 흘러갔을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 것일까? 정 집사가 이 흐름을 일부러 조율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사모님을 지켜야 한다는 긴장감과 동시에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다. 저택 안의 모든 움직임이 이 혼란 속에서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사장이 가진 정보를 정확히 알고 타이밍까지 맞춘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다. 정 집사, 저택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그 한 사람. 아니겠지. 나는 작게 중얼거렸지만 심장은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한편 사장은 스캔들의 중심에 서서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서재 문을 박차고 나와 거칠게 외쳤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지 알아? 그의 시선은 사모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어떤 근거도 없는 비난. 하지만 이런 순간엔 이유 따위 중요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공격할 누군가가 필요했을 뿐. 당신이 그랬지? 요즘 수상했어. 당신이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했겠어. 당신은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나한테 도움이 된 적이 없어. 언어는 칼날이었다. 날카롭고 잔인하게 사모님을 향해 날아들었다. 사모님은 처음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입술을 깨물고 손을 움켜쥐고 마지막 칼끝을 삼키듯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는 두려움 대신 이제 막 깨어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이 사람과의 결혼은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이제 끝내야 해요. 그 말은 속삭임이 아니었다. 저택의 긴 복도에 또렷하게 울리는 선언이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폭발한 건 비자금 스캔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참아온 그녀의 마지막 인내였다는 것을. 저택의 공기는 이미 며칠째 무너지고 있었지만 그날 밤은 모든 균열이 한꺼번에 터져버렸다. 비자금 스캔들의 후폭풍은 남편을 광기에 가까운 분노로 밀어넣었고 사장은 제어할 수 없는 사람처럼 저택 안을 헤집고 다녔다. 문을 차고 가구를 넘어뜨리고 방을 뒤지고 그의 숨소리는 짐승 같았다. 누가 나를 배신했는지 오늘 안에 끝장을 볼 거야. 사장은 지나가는 복도 위로, 하녀들은 눈물을 머금고 모두 숨어버렸다. 그러나 사모님만은 문틈 뒤에서 그의 발걸음이 멀어지는 순간을 조용히 기다렸다. 그녀는 더 이상 갇혀있을 마음이 없었다. 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지금 당장 떠나야 했다. 나는 외부에서 저택을 지켜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정 집사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보고하는 장면을 떠올리며 조심히 접근했다. 저택은 이미 감시와 통제의 장치가 뒤섞여 있는 위험한 공간이었다. 그때 창문 너머로 사모님이 뛰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 떨림은 있었지만 눈빛은 분명했다. 나는 즉시 3층으로 뛰었다. 사모님, 그녀는 놀랐지만 금세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서준 씨, 이제는 더는 안 돼요. 이 집에서 나가야 해요.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저 밑에서 사장의 고함이 울려왔다.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숨지 마. 그 소리만으로도 심장이 움켜쥐어졌다. 그는 이미 사모님의 방 쪽으로 오고 있었다. 나는 사모님을 뒤쪽 계단으로 데리고 갔다. 정 집사가 평소 비상용이라며 조용히 안내했던 길이었다. 그 길은 사장이 잘 모르는 출입구와 이어져 있었다. 그러나 계단을 내려가던 중 정 집사가 갑자기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이쪽으로 가세요. 사장님은 반대편을 뒤지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침착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는 듯 했다. 하지만 순간 그의 손목에서 빛이 깜빡였다. 휴대폰 켜진 화면, 위치 공유 화면. 누군가와 통화한 흔적. 누군가가 이 계단으로 오고 있었고, 나는 정집사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다. 도와주는 건가 아니면 잡으려는 건가 알 수 없었다. 서둘러요, 늦기 전에. 그 말은 도우려는 말처럼 들렸지만 그와 동시에 누군가에게 우리 위치를 보낸 것도 그였다. 그 이중성은 더 이상 판단조차 불가능했고 문 밖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다. 점점 가까워졌다. 사장이었다. 사모님의 손이 떨렸다. 눈물이 고였지만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의 눈은 아니었다. 문을 열자마자 사장과 눈이 마주쳤다. 술에 취해 붉게 상기된 얼굴, 번들거리는 눈빛, 이미 이성을 잃은 표정이었다. 그는 말도 없이 사모님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다. 폭발 직전의 공기처럼 방 안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그 손이 떨어지기 직전 나는 반사적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다. 사장은 놀란 듯 비틀거렸고 그대로 내가 힘을 주자 제압당한 채 바닥으로 밀려났다. 사모님은 숨을 삼킨 채 뒤로 물러섰고 내 손끝에는 아직도 그의 난폭한 기운이 남아 있었다. 서준 씨,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제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야 해요. 이 결혼은 오늘로 끝내야 해요. 그 말은 공포 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다. 무너짐 속에서 다시 일어난 사람의 선언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창문 너머로 사장의 분노가 다가오고 있었고 정집사는 여전히 우리를 도울지 말지 모를 얼굴로 서 있었다. 사모님은 결국 결정을 내렸다. 사장과의 결혼을 끝내기 위해 직접 이혼 소송을 시작한 것이다. 그 소식이 퍼지자 저택 전체는 전쟁터가 되었다. 하녀들은 입을 다물었고 경비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았으며 사장은 매일같이 분노를 쏟아냈다. 무너지는 것은 가정만이 아니었다. 사장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권력의 기둥들이 하나씩 정확하게 그를 향해 무너져 내렸다. 비자금 계좌, 로비리스트, 감춰왔던 부패 커넥션들, 그 모든 조각이 마치 누군가 오래전부터 기다렸다는 듯 연달아 세상 밖으로 튀어나왔다. 사장은 이를 악물고 사모님을 흔들려 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이건 모두 외부 세력의 공격이야. 게다가 내 아내가 이혼 소송을 나를 감히. 그러나 이번엔 사모님이 흔들리지 않았다. 서준이 곁에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녀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사장 측 인물들은 그녀를 회유하고 협박하려 들었다. 사모님, 아직 돌이킬 수 있습니다. 이런 소송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사장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 말들은 결국 포장만 달라졌을 뿐 본질은 협박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서준이 가만히 그녀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사모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조용한 말이었지만 단단했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사모님은 그 말을 떠올렸고 다시 서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이제는 숨기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법정에 서는 날이 왔다. 법정은 차갑고 무표정하고 잔인할 만큼 사실만을 요구하는 공간이었다. 사모님은 오랫동안 숨겨왔던 두려움과 상처를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드러내야 했다. 재판장이 조용히 물었다. 피고의 폭언, 폭행, 감시, 통제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실 수 있습니까? 사모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예, 그녀는 일기장을 꺼내 법정 앞에 놓았다. 남편 몰래 써온 기록이었다. 페이지마다 일정하지 않은 필체가 고요하게 남아 있었다. 몇몇 문장은 지워졌다가 다시 써내려간 흔적이 있었고 곳곳에 얼룩진 자국은 그동안의 시간을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다. 사모님은 깊은 숨을 내쉰 뒤 한 줄씩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밤마다 이어진 감시의 기록들, 일정표처럼 정리된 규칙과 제한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짧고 건조한 폭언의 문장들, 술을 마실 때마다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 남편의 변화, 그로 인해 생긴 작은 충격과 흔들림들이 종이의 모서리마다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상담을 금지했다는 문장은 담담하게 적혀 있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사모님은 마지막 장을 덮기 전까지 단 한 번도 표정을 크게 바꾸지 않았지만 손끝에 남아있는 미세한 떨림이 그녀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조용히 드러내고 있었다. 증거 자료로 제출된 것은 일기장만이 아니었다. CCTV 백업, 녹음된 통화, 정 집사가 남편에게 전달한 감시 보고서. 법정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 마치 모두가 이 집에서 벌어졌던 숨막히는 공기를 함께 들여마신 듯했다. 사모님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제 삶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 말은 무너지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였다. 자유를 향해 손을 뻗는 사람의 용기였다. 그리고 며칠 뒤 판결이 내려졌다. 이혼 성립, 사모님 보호조치 승인, 남편에게는 접근 금지 명령. 그 순간 사모님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오랜 긴장이 풀린 듯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다.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서준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말없이 그저 그녀 곁에 섰다. 사모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정말로 자유네요. 그 미소는 처음 보는 빛이었다. 어떤 벽도 없이, 억눌림도 없이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삶의 시작을 말하는 빛. 그리고 그 순간 서준 역시 알았다. 이제부터는 그녀의 삶에 함께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을. 그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했다. 더 이상 사모님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이름, 김지혜로 호흡하고 걸어가는 한 사람. 집안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난 뒤 그녀는 작은 아파트를 얻고 늘 하고 싶었지만 한 번도 시도하지 못했던 일들을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시작하고 있었다. 서준 역시 저택을 떠났다. 저택의 대문을 마지막으로 닫을 때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묘한 해방감이 가슴을 스쳤다. 새 직장을 구했고 규칙적인 삶을 되찾아가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하루의 끝마다 휴대폰을 향해 손이 갔다. 서로를 구해낸 시간들은 짧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남은 건 상처만이 아니었다. 서로의 번호는 이미 연락처가 아니라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어떤 약속처럼 자리 잡은 지 오래였다. 어느 저녁 늦가을의 바람이 카페 유리창을 살짝 흔들던 날, 두 사람은 약속도 없이 같은 시간에 도착한 듯 서둘러 문을 열고 들어섰다. 조용한 카페. 한쪽 벽에 작은 노란 조명이 비추고 있었다. 그녀가 먼저 자리에 앉았고 곧이어 서준이 허겁지겁 들어와 그녀를 발견한다. 잠시 아무 말도 없다. 둘 사이를 흐르는 공기는 그동안의 모든 긴장과 눈물,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평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연다. 이제 숨어서 사랑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다. 자유를 얻은 사람의 목소리였다.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네, 이제는 정면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녀의 표정이 풀린다. 숨을 참았던 긴 세월이 한꺼번에 풀려나오는 듯한 표정. 서준은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고 그녀도 맞닿듯 손을 올렸다. 그리고 정 집사는 서준과 사모님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지키며 행동했다. 숨을 죽인 채 뒤에서 지켜보는 듯 했지만 필요한 순간엔 언제나 조용히 길을 열어주었다. 그가 선택한 침묵과 행동은 겉으로는 무심했지만 사실상 둘을 보호하는 방패였고 그 속에는 사모님 어머니와 이어진 묘한 인연이 자리하고 있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는 그 관계는 사모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결정적 순간마다 정 집사는 보이지 않는 실로 그들의 안전을 지켰다. 사모님의 상황이 깊어지고 나빠질수록 그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나 또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가 제공하는 작은 보호막 속에서 사모님과 함께 길을 걸었다.
밤바람이 불어도 두 사람의 손은 서로를 놓지 않았고 그 단단한 온기는 어느 계절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알게 했다. 정집사의 태도에는 설명하기 힘든 일관된 결심 같은 것이 있었다. 그는 뒤에서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사모님의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사장의 행동을 우려해왔다. 직접 개입할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딸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지켜볼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부탁을 조용히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정집사였다. 그는 수년 동안 별말 없이 저택을 관리하며 동시에 사장의 움직임을 관찰해왔다. 감시라기보다는 기록에 가까웠고 감정이 아닌 책임감만으로 버틴 시간이었다. 사장의 잘못이 분명해진 순간 정집사는 미리 정리해둔 자료를 자연스럽게 꺼내들었다. 그것은 억지로 꾸민 것도 감정이 섞인 행동도 아니었다. 단지 오래된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사장은 결국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뒤늦게 알았다. 정집사가 보여준 침착함과 단호함은 오랜 준비 끝에 이루어진 누군가의 조용한 보호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